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디테일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도자가 모두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베이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도 중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모든 강대국들이 베이징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제 언론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대형 경제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베이징을 찾은 나라들의 목록을 미국 지도자가 왔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옵니다. 프랑스 지도자도 왔습니다. 영국 지도자도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이징이 세계 강대국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장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이 미국 주도로 논의되고 결정됐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나라들이 따랐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구축하면 세계 질서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경제력을 키워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조업 기지가 됐습니다.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에 걸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이란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강대국들을 베이징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의 이면에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화입니다. 협력의 신호입니다. 악수입니다. 공동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것은 미중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호르무즈 안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푸틴이 베이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푸틴이 베이징을 찾는 것은 그 의존을 더 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대국들이 베이징으로 가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없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세계 질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세계가 두 개의 극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세계는 복수의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복잡한 구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구도의 한가운데에 중국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선택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어느 나라 없이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이 세계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지금 그 중심이 베이징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동한 것도 아니고 워싱턴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대국들이 베이징으로 가야 하는 시대.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베이징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모두 베이징을 찾거나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의 배경에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실패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신한 것으로 알려진 신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저는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러시아를 돕는 것은 이념적 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전략적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석가의 반쿠옹이 이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이 다음 표적이 됩니다. 저는 이 논리를 처음 들었을 때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논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재입니다. 기술 봉쇄입니다. 금융 시스템에서의 배제입니다. 그리고 군사 지원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전략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러시아에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배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같은 전략이 중국을 향할 것이라고 베이징은 판단합니다. 러시아의 실패는 중국에게 단순히 동맹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진행자가 이 관계를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하나의 몸에서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으면 남은 다리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지금 중러 관계의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국경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념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를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의 압박입니다. 공통의 위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나라를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와 중국을 더 가깝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 만들어낸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토의 동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러시아를 더 깊이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중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방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러시아는 중국 기술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를 확대했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좋은 중매쟁이는 공통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적이 미국과 서방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을 때 중국은 그 둘 사이에서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미국에 가깝게, 때로는 소련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선택이라기보다 강요된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서방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려면 러시아라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압박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전략적 자기보호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 의도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전략이 오히려 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이 더 강력한 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간극, 그것이 지금 세계 질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중국이 러시아의 실패를 전략적 자기 보호의 차원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테러 압박이 오히려 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매우 불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비교가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도 다르고 국제기구도 다르고 핵억지력이라는 새로운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유사성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914년 직전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강대국들이 동시에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동맹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라예보의 총성 하나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세계에 그 불꽃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만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이란입니다. 진행자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나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쿼드, 제1도련선 강화,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확대, 일본의 재무장 지원,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이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그것은 포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포위에 맞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위망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그 포위를 뚫거나 버텨낼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은 더 강한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진행자가 경고한 패턴입니다. 둘 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둘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진행자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포위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시작은 명확합니다. 선전포고가 있고 군대가 국경을 넘고 총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략적 대결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진행됩니다. 반도체 수출을 막습니다.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합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흔듭니다. 동맹 네트워크를 조여옵니다. 각각의 조치들은 전쟁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축적되면 상대방은 점점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숨쉬기 어려워진 상대방이 어느 순간 돌발 행동을 할 때 진짜 충돌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역사가 정말로 반복되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적인 행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자신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패권 도전에 맞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방의 포위에 맞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방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공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세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진행자가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을 담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진짜 불안감이 든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 억지력이 작동하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준비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충돌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있어도 막지 못한 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구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지금 세계의 구도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방어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공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모순이 세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도 안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전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란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미국 전직 국방장관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한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이란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은 압박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 공격이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가정. 그것이 이란에서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더 이상 폭탄과 미사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석유입니다. 호르무즈입니다. 금융입니다. 제재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흐르는 돈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현대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공격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다음 전략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의 건설업, 에너지 산업, 무역, 금융 네트워크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중 상당 부분이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직접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제재합니다. 이란산 석유의 거래를 추적하고 차단합니다. 이란의 금융 네트워크를 국제 시스템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로 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막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상대방의 경제 엔진을 멈추는 것. 그것이 현대전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부분을 매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테헤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때로 내부를 단결시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면 내부 갈등이 잠시 봉합됩니다. 이란이 군사 공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화됐던 것처럼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내부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권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외부에서 깨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략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도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체제가 무너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에도 버텨낸 체제들도 있습니다. 쿠바가 수십 년간의 제재를 버텼습니다. 북한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란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절박해진 체제가 외부적을 향해 더 강경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전쟁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이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절박함을 낳고 절박함이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이란 문제가 단순히 이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갑니다. 이란의 드론이 러시아 전쟁에 사용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위협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박의 성공과 실패가 미국의 대중국 대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은 지금 글로벌 전략 경쟁에 여러 연결고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세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전쟁의 새로운 얼굴을 이해해야 합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평화가 아닙니다. 제재, 금융 압박, 에너지 통제, 공급망 차단. 이것들이 총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지만 더 천천히 상대방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화된 상대방이 어느 순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 압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세계가 협상으로 가느냐, 충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베이징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 중국이 러시아의 실패를 전략적 생존의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 지금의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과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이란이 정면 전쟁이 아닌 내부 붕괴를 통해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극질서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대결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자가 매우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극 대결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극 그리고 대결. 다극이라는 것은 여러 강대국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세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균형 잡힌 세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결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붙는 순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공존하되 서로를 견제하고 압박하고 경쟁하는 세계.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중심인 다극세계.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강조한 것은 그 서방이 예전처럼 단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도 국내 정치적 분열이 심각합니다. 다른 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브릭스가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 나라들은 미국 주도의 서방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진영입니다. 냉전의 두 블록과 다르지만 그 못지않게 뚜렷한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상황의 근본적인 논리를 두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이 영원합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지금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솔직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진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공통의 전략적 이익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서방에 거리를 두는 것은 반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계산이 달라지는 순간 지금의 연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가장 불안정한 요소입니다. 고정된 동맹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익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행자가 가장 무겁게 강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은 인류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해온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부상이 막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수십 년간의 성장 끝에 강대국이 됐는데 그것이 제한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고립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의 굴욕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나라 모두 자신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것을 가장 무겁게 표현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을 때 전쟁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복잡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단극 체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극체제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베이징이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로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서방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대국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을 현명하게 하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극세계인가? 새로운 대결인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